사람들은 고통을 두려워한다. 고통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어려운 대화가 다가오면 우리는 그 대화를 미룬다. 불편한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려 한다. 마주하기 두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일에 빠진다. 우리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등을 돌린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누구도 고통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누구도 일부러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회피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어려운 대화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꾸 미룬다.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 이야기하자고 자기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 다음 주는 오지 않고 분위기는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저 그 대화가 우리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가족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그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표면에서 평화로운 척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갈등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척한다.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주 회피한다. 몸의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잠시 두고 보자고 한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미룬다. 두려운 결과가 나올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는 동안 그 신호는 더 커지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외면한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게 되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낀다. 모르는 동안에는 적어도 두려운 진실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감정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같은 회피를 한다. 마음이 무겁고 슬플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다른 일에 빠져서 그것을 잊으려 한다. 텔레비전을 보고 사회 관계망을 들여다보며 다른 사람과 모임에 갖는다. 이런 활동들이 우리를 잠시 동안 그 무거운 감정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 무거운 감정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저 잠시 미루어진 것일 뿐이다. 우리가 다른 활동에서 빠져나오면 그 감정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온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평생에 걸쳐 들여다본 결과 그가 발견한 깊은 진실이 있다. 그는 인간이 거의 모든 행동에서 고통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았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보다 무엇을 피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머무는 것도, 어떤 결정을 미루는 것도,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도 대부분 그 안에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본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행동의 동기라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가 평생에 걸쳐 피해온 고통들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사라졌는가? 우리가 미루었던 어려운 대화들은 정말로 끝났는가? 우리가 외면했던 어려움들은 정말로 우리 곁을 떠나는가? 우리가 거부했던 감정들은 정말로 우리에게서 사라졌는가? 정직하게 답한다면 그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해온 고통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어떤 것은 더 커진 모습으로, 어떤 것은 다른 형태로, 어떤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회피의 패턴을 다양한 연령대에서 살펴보자. 청년기의 가장 흔한 회피는 진로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미루는 일이다. 청년은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길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려운 일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은 그 깊은 들여다봄을 미루고 그저 주어진 길을 따라간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자신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중은 잘 오지 않는다. 그는 점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깊이 가게 되고 어느 순간 그 길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자리에 있게 된다. 청년기에는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회피도 흔하다.
청년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면 그것을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그저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한다. 어떤 친구와의 작은 갈등을 풀려하지 않고 그저 연락을 줄여가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어떤 연인과의 깊은 대화가 필요할 때도 그것을 피하고 그저 표면에서 좋은 척한다. 이런 회피가 누적되면서 청년은 진짜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한 채로 청년기를 보낸다. 그가 마주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그를 더 외롭게 만든다. 중년기에는 회피의 모습이 더 다양해진다. 중년의 사람은 가족 간의 갈등을 자주 미룬다. 부부 사이에 풀어야 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저 표면에서 평화로운 척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린다. 자녀와의 어려운 대화도 미룬다. 자녀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어도 그것을 피하고 그저 일상의 가벼운 대화에 머문다. 부모님에 대한 어려운 결정도 미룬다. 부모님의 건강이나 노년의 살림에 대해 풀어야 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중년기의 직장에서도 회피는 흔하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정말로 행복한지를 깊이 묻지 않는다. 그저 매일 출근하고 매일 일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둔다. 어떤 동료와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그저 견뎌낸다. 자기가 진짜로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 있어도 그것을 시작하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저 지금 자리에 머문다. 이런 모든 회피들이 중년의 어깨에 무게로 쌓인다. 그는 매일 무겁다고 한탄하지만 그 무게의 많은 부분이 자기가 미루어 온 일들이라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노년기에는 가장 깊은 차원의 회피가 자리 잡는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회피이다. 노년의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주할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시기에 있다. 그러나 많은 노년의 사람들이 그 들여다봄을 회피한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그저 매일을 흘려보낸다. 자녀에게 남길 말이 있어도 그것을 미루고 풀어야 할 관계의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외면하며 자기 자신과의 마지막 화해도 미룬다. 이런 회피가 노년의 시간을 빈 시간으로 만든다. 노년기의 또 다른 회피는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후회되는 일도 있고 미안한 일도 있으며 정리해야 할 일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 너무 무거워서 많은 노년의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한다. 그저 좋았던 기억만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린다. 이런 외면이 그의 마지막 시기를 평온하게 만들지 못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마주하지 못한 일들의 무게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 이 모든 사례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어떤 연령대에서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매일 작은 회피들을 누적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이 회피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회피들이 우리를 진짜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은 그저 고통을 미루어 두는 일일 뿐이고 미루어진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더 무겁게 머물러 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런 회피의 본질이다. 그는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에 그저 끌려가지 말고 그 본능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정직하게 보면 우리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함께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우리가 평생에 걸쳐 어떤 회피를 해왔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 정직한 인정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다. 이런 인정이 처음에는 무겁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우리가 회피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우리의 자존감을 흔든다. 그러나 이 인정이 우리에게 자유의 시작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회피 패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직한 자기 점검은 우리에게 무거운 일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자기 사랑의 행위이다. 또한 우리는 회피한 우리 자신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 회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우리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회피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그저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면 된다. 매일 작은 일에서부터 회피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미루어둔 작은 일을 오늘 하나 마주하고 외면해온 작은 감정을 오늘 하나 들여다보며 회피해온 작은 대화를 오늘 하나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연습이 누적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천천히 달라진다. 이 첫 단계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 도망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짜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해온 고통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피한 고통이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지는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가장 깊은 역설은 우리가 피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직관에 어긋나는 진실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고 여긴다. 시야에서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사라진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피한 고통은 시야에서만 사라졌을 뿐 우리 마음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우리가 처음 피했을 때보다 훨씬 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다. 가장 흔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친구와의 작은 갈등을 겪었다고 하자. 친구가 한 어떤 행동이 그의 마음에 걸렸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작은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대화가 어렵다고 느껴서 미루었다. 그는 자기가 그것을 잊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잊혀지지 않았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 일이 마음에 떠올랐고 친구가 한 다른 작은 행동들도 그 일과 연결되어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미루어둔 그 작은 일이 다른 작은 일들과 합쳐지면서 큰 무거움이 되었다. 결국 그는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가 처음에 작은 대화를 했다면 풀렸을 일이 이제는 큰 거리감으로 자라난 것이다. 가족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부부가 어떤 일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면 함께 풀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대화가 어색하다고 느껴서 그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것이 한 번이면 큰 일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자라나기 시작한다. 표면에서는 평소처럼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풀지 못한 일들이 누적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변했다고 느낀다. 그 변화의 정체는 그들이 마주하지 않은 작은 일들의 누적이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누적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본 부분이 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가라앉은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가끔 까닭없이 무거움을 느낄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묘하게 어색해질 때, 어떤 자리에 가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그것은 가라앉은 일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우리는 그 신호의 정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 신호는 분명히 거기 있다. 이런 가라앉은 일들이 가장 무겁게 자리 잡는 영역은 감정의 영역이다. 우리가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자주 외면한다. 슬퍼하는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것이 싫고 다른 사람에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누른다. 다른 일에 바쁘게 빠져들거나 강한 척하면서 그 슬픔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 그 슬픔을 보내버렸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직하게 보면 그 슬픔은 보내진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것이다. 가라앉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울로 자라나는 것을 경험한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매일의 일상을 짓누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분노로 변하는 것을 경험한다. 작은 일에도 까닭없이 화가 나고 가까운 사람에게 자주 짜증을 낸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신체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몸이 자주 아프며 까닭없는 피로가 떠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가라앉은 슬픔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다. 건강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미룬 일들의 누적은 무섭다.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면 그 신호는 더 커진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면 그것이 큰 병으로 자라날 수 있다. 작은 피로를 외면하면 그것이 깊은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불편을 미루면 그것이 큰 어려움으로 변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작은 신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고, 큰일은 아닐 거라고, 다음에 보자고 자기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 다음은 종종 너무 늦은 다음이다. 이런 누적의 가장 깊은 비극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는 매일 작은 회피를 하면서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번 미룬 대화, 한 번 외면한 감정, 한 번 무시한 신호. 이런 것들이 너무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런 작은 일들이 매일 누적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 우리는 갑자기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지만 그 무너짐의 원인을 정확히 짚을 수 없다. 그것은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작은 회피들의 누적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누적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청년기에 누적된 회피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모름으로 나타난다. 청년기에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주하지 않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 그는 매일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를 답할 수 없다. 그가 하는 선택들이 누구의 선택인지, 그가 가는 길이 누구의 길인지를 그는 모른다. 이런 자기 모름이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 그를 따라다닌다. 그가 청년기에 마주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평생 그 안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 청년기에 미룬 인간관계의 작은 일들도 평생에 걸친 외로움으로 자라난다. 청년기에 친구나 연인과의 어려운 대화를 회피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 늘 표면을 머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저 거리를 두는 것을 반복한다. 이런 패턴이 그의 인생을 외롭게 만든다. 그는 많은 사람을 알지만 진짜로 가까운 사람은 없다. 그가 청년기에 마주하지 못한 작은 어려움들이 평생의 거리감으로 자라난 것이다. 중년기에 누적된 회피들은 가족 안에 깊은 거리감으로 나타난다. 부부 사이에 풀지 못한 작은 일들이 누적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이 사라진다. 자녀와 마주하지 못한 어려운 대화들이 누적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자란다. 부모님과 미룬 일들이 누적되면서 후회의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중년의 사람이 어느 순간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 가운데 큰 부분이 이런 누적된 회피들에 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있지만 가족과 진짜로 가깝지 않다. 중년기의 직장에서 누적된 회피들은 만성적인 불만족으로 자라난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진짜로 행복한지를 묻지 않은 사람, 자기가 진짜로 가야 할 방향을 마주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자리에서 일하면서도 매일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자기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모른다. 그저 매일이 무겁고 매일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 이것은 그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회피해왔기 때문에 자라난 결과이다. 노년기에 누적된 회피들은 가장 깊은 후회로 나타난다. 평생에 걸쳐 미루어온 일들이 노년에 이르러 한꺼번에 떠오른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한 말, 시작하지 못한 일, 풀지 못한 관계, 마주하지 못한 자기 자신. 이 모든 것이 노년의 시간 속에서 그에게 다가온다. 그는
그것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어떤 일들은 되돌릴 수 없다. 이런 후회가 노년의 평온을 빼앗아간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가 평생 무엇을 회피해 왔는지를 보게 되고 그 봄이 그를 무겁게 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 모든 누적의 진실이다. 우리가 매일 작은 회피를 하면서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진실이다. 그 영향은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 깊이 자리 잡는다. 우리가 회피한 모든 것이 우리를 따라다닌다. 다른 모습으로, 더 큰 모습으로. 우리도 모르는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무겁게 만든다.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처음에는 두렵다.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해온 회피들이 모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 그것은 너무 무거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가 이 진실을 보면 우리는 회피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더 이상 작은 회피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고 매일의 작은 마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이미 누적된 일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마주함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회피해온 것들이 모두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것들을 하나씩 마주할 수 있다. 한 번에 모두 마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일 하나씩 마주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누적이 가벼워질 수 있다. 미루어둔 어려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외면해온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무시해온 신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이런 마주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다. 우리가 피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회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거움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이 우리의 자유의 두 번째 걸음이 된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진실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고통을 마주할 때 그 고통이 어떻게 작아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고통의 진짜 크기가 어떤지를 따뜻하게 마주하게 될 것이다. 피한 고통이 커진다면 마주한 고통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진실이다. 놀랍게도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 고통은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진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만큼 그 고통은 크지 않다. 우리가 회피하면서 그 고통을 마음 안에서 부풀려 왔지만 막상 그것을 마주해보면 그것이 다룰 수 있는 크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마주함의 가장 깊은 선물이다. 이런 발견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우 비슷하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경험을 한다. 마주하기 전의 두려움이 마주한 후의 실제보다 훨씬 컸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매우 무거울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해보니 그것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웠다고 한다. 그들은 어떤 외면해온 일을 마주하기 전에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막상 마주해보니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마주한 후에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와의 어려운 대화를 몇 달 동안 미루고 있었다. 자기 일에 대한 어떤 부당한 평가를 정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대화를 시작하지 못했다. 그 대화가 분위기를 망칠까봐 두렵고 상사가 화를 낼까봐 걱정되며 그 결과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매일 그 대화를 떠올리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그 대화가 너무 큰 일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심하고 그 대화를 시작했다. 막상 시작해보니 상사는 그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였으며 어떤 부분은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 대화가 끝난 후 그는 깊은 가벼움을 느꼈다. 그가 몇 달 동안 짊어졌던 무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 짧은 대화 한 번으로 풀렸다. 이런 경험은 매우 흔하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미루어온 일들의 대부분이 막상 마주해보면 두려워했던 것만큼 무겁지 않다. 어떤 친구와의 갈등을 풀려고 하면 친구가 의외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어떤 가족과의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면 가족이 그 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무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주한 후의 실제는 거의 언제나 마주하기 전에 두려움보다 가볍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진실은 고통의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그 일의 실제 크기를 훨씬 부풀린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가장 나쁜 가능성들을 떠올린다. 그 일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런 짐작들이 그 일을 우리 마음 안에서 거대한 무엇으로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 일을 마주하면 그것이 우리 짐작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깊은 이치가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회피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일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상상을 펼친다. 그 일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그려본다. 그리고 그 그림은 거의 언제나 실제보다 훨씬 어둡다. 우리의 두려움이 그 그림을 어둡게 칠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직접 마주하면 그 그림은 사라지고 실제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 실제는 거의 언제나 우리의 어두운 그림보다 가볍다. 또한 마주한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일의 주인이 된다. 회피하고 있을 때 그 일은 우리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다. 우리는 그 일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지 알 수 없는 채로 그것에 끌려간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기로 결심하면 그 관계가 뒤바뀐다. 이제 우리가 그 일에 다가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위치의 전환만으로도 그 일은 다루기 쉬운 크기로 작아진다. 이런 발견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한 연령대에서 살펴보자. 청년기에 마주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흔한 것은 진로에 대한 결정이다.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길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두려워서 그 사실을 마주하지 못했던 청년이 어느 날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했다고 하자. 처음에는 부모와의 대화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막상 부모와 깊은 대화를 시작해보니 부모도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부모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이해해 주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가족의 깨짐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주한 후에 부모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또 청년기의 인간관계에서 마주한 사람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친구와의 작은 갈등을 풀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던 청년이 그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기로 결심했다. 그가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을 꺼냈을 때 친구는 의외로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친구도 같은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두 사람은 그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그 일을 통해 더 깊어졌다. 만약 청년이 그 갈등을 마주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우정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것이다. 그가 마주했기 때문에 그 우정이 더 깊은 우정이 되었다. 중년기에 마주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가족 안에서의 마주함이다. 부부 사이에 풀지 못하고 누적되어 온 작은 일들을 정면으로 다루기로 결심한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 대화가 자기들의 결혼을 흔들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미룰 수 없다고 느꼈다. 그가 배우자에게 깊은 대화를 청했을 때 배우자도 같은 일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 그동안 누적되어 온 일들을 하나씩 풀어냈다. 어떤 부분은 어려웠고
어떤 부분은 눈물이 났지만 그 대화의 끝에 두 사람의 결혼은 더 깊은 모습이 되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결혼의 흔들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주함이 그들의 결혼을 새롭게 했다. 또 중년기에 자기 자신을 마주한 사람의 이야기도 깊다. 평생에 걸쳐 자기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외면하고 살아온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릴까봐 두려웠다. 자기가 평생 살아온 인생이 진짜 자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자기가 무너질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마주했을 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가벼움을 느꼈다. 평생 자기를 외면하느라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짐이 마주함을 통해 풀렸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더 정직하게 알게 되었고 그 알미 그에게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노년기에 마주한 사람의 이야기는 가장 따뜻하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족에게 못한 말이 많았던 한 노인이 노년에 이르러 그 말들을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늦었다고 여겼다. 그렇게 오래 미루어 온 말들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두려웠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 말들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가 자녀에게 미안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자녀는 그 말들을 깊이 받아들였다. 자녀도 그 일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부모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 대화 후에 노인과 자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노인은 마지막 시기를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 노년기에 자기 인생을 마주한 사람의 이야기도 깊다. 평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들을 외면해온 한 노인이 그 후회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기를 깊이 슬프게 할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그는 그 후회들과 정직하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왜 그 일들을 그렇게 했는지를 들여다보았고 자기를 비난하기보다 그때의 자기를 이해하려 했다. 그 마주함을 통해 그는 자기 인생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가 살아온 모든 일이 그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 모든 일이 그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화해가 그에게 노년의 가장 깊은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위로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마주함은 무겁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의 두려움이 그 마주함을 거대한 무엇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마주함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크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주함은 우리에게 가벼움을 가져다 준다. 짊어지고 있던 짐이 풀리고 외면해온 자리가 환해지며 미루어온 일들이 끝난다. 이런 가벼움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우리는 마주함이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짐작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마주함은 한 번의 대화로 풀리지만 어떤 마주함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된다. 우리는 한 번 마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마주함을 평생에 걸쳐 반복해야 한다. 매일 작은 마주함을 누적시키는 것이 회피의 누적을 풀어가는 길이다. 한 번에 큰 마주함을 하지 못해도 괜찮다. 작은 마주함부터 시작하면 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은 분명하다. 고통을 마주할 때 그 고통은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진다는 것이다. 고통의 가장 큰 부분이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주함이 우리에게 가벼움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마주한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일은 단지 그 고통이 작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 자라난다. 그가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며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것은 고통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다. 우리는 그것을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생에서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마주한 사람은 그 마주함을 통해 자라난다. 회피한 사람은 자라나지 못한다.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같은 회피의 패턴을 반복하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성숙에 대해 평생에 걸쳐 사유한 결과 그가 본 진짜 깊은 사람들은 모두 어떤 형태의 고통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깊이는 책에서 온 것이 아니었고 학교에서 온 것도 아니었다. 그들의 깊이는 그들이 인생에서 만난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한 데에서 자라났다. 어떤 사람은 큰 슬픔을 겪었고 어떤 사람은 큰 좌절을 만났으며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친 어려움을 견뎠다. 그 모든 고통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마주했고 그 마주함이 그들을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고통이 우리에게 어떻게 깊이를 가져다 주는가? 첫째로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자리를 보여준다. 평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표면만 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모습만 본다. 그러나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다른 면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한계가 드러난다.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강함도 드러난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깊이가 드러난다. 이런 자기 발견은 평범한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마주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더 너그러워진다. 그는 자기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기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며 자기가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알미 그를 자기 자신에게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다.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강함을 마주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된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자기 신뢰가 그에게 든든한 토대가 된다. 약함과 강함을 모두 마주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더 정직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된다. 둘째로, 고통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이를 가져다 준다. 자기가 어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머리로만 안다. 그는 가벼운 위로의 말을 건네고 빠른 충고를 하며 너무 쉽게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긴다. 그의 위로는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가 비슷한 고통을 마주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슴으로 한다. 그는 어떤 말이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지를 안다. 그는 자주 침묵으로 위로한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깊은 위로가 된다. 이런 사람의 따뜻함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가 화려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하고 말이 적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의 따뜻함이 빛난다. 그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움 속의 사람이 위로받는다. 그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가 큰 힘이 된다. 이런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고통을 마주해 본 적이 있어야 한다. 고통을 회피한 사람은 결코 이런 따뜻함을 가질 수 없다. 셋째로, 고통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짜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준다. 평소에 우리는 인생을 표면적으로 살아간다.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작은 일들에 매이고 작은 즐거움을 쫓고 작은 어려움에 한탄한다. 그러나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로 의미 있는지, 무엇이 진짜로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우리는 새롭게 보게 된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의 가치를 알게 되고 평소에 중요하게 여기던 일들의 가벼움을 알게 된다. 이런 시각의 변화는 평범한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시각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큰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의 시각이 흔들린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식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안다.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큰 병을 마주하고 나서야 우리는 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그 사람을 잃을 위기를 겪고 나서야 우리는 안다. 이런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안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살아간다. 그는 평범한 일상에 더 깊이 머물 수 있다. 그는 매일의 작은 순간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깊이가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는 외부에서 큰 일을 이루지 못해도 그의 일상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그의 인생이 깊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고통을 마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깊이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고통을 통해 자라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자. 청년기에 큰 좌절을 마주하고 자라난 청년의 모습은 깊다. 그가 어떤 진로에서 큰 실패를 겪었다고 하자 그것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그는 그 실패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가 같은 청년기를 평탄하게 보냈다면 이런 깊은 자기 이해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좌절이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또 청년기에 깊은 슬픔을 마주한 청년의 모습도 깊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하자 그것은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그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경험이 그를 다른 청년들과 다른 깊이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어려움 속의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깊이는 슬픔을 마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중년기에 고통을 통해 자라난 사람의 모습은 더 깊다. 어떤 사람이 중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자 사업의 실패, 큰 병, 가족의 깊은 갈등,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 그것은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마주하면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가 어려움 전과 어려움 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어려움 전에 그는 표면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려움 후에 그는 깊이로 들어갔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깊이를 느낀다. 그의 말이 가벼워졌고 그의 시선이 따뜻해졌으며 그의 존재가 든든해졌다. 이런 변화가 그의 인생 전체에 퍼져나간다. 또 중년기에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마주함을 한 사람의 모습도 깊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외면해온 사람이 중년에 이르러 자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가 외면해온 자기의 모든 부분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과 화해해가는 과정이 그를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는 깊은 슬픔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큰 후회가 다가오며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을 마주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과 진짜로 친구가 된다. 이런 자기와의 우정이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토대가 된다. 노년기에 평생의 고통을 마주하고 자라난 사람의 모습은 가장 깊다. 그는 평생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것들을 마주해왔다. 어떤 어려움은 그를 흔들었고 어떤 어려움은 그를 슬프게 했으며 어떤 어려움은 그를 좌절시켰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자라났다. 노년에 이른 그의 모습은 매우 평온하다. 그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어떤 슬픔이 와도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의 평온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자기 신뢰에서 온다. 이런 노년의 사람의 따뜻함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받는다. 그가 별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그는 평생에 걸쳐 자기가 마주해온 모든 것을 통해 깊은 사람이 되었고 그 깊이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음 세대는 그를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운다.
그가 어떤 큰 일을 이루지 않았어도, 어떤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의 평온한 모습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가르침은 따뜻하다. 고통은 단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생에서 어떤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마주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자라난다. 그가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며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회피한 사람은 자라나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머문다. 우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고통과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고통은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영원히 없애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배워야 한다. 그 길이 어떤 모습인지, 매일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로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자리에 도달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에 걸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간다는 것, 피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진다는 것, 마주한 고통이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작아진다는 것, 그리고 고통을 마주한 사람이 그 고통을 통해 자라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깨달음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함께 마주할 시간이다. 고통과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길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고통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시기에 어떤 고통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다음의 고통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인생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 청년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는 어려움을 겪고, 중년기에 우리는 책임의 무게를 견디며, 노년기에 우리는 떠나가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마주한다. 어떤 시기든 어떤 자리든 우리는 우리만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진짜 자유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면 우리는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고통을 영원히 없애는 법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다. 고통이 와도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고통이 와도 평온하다. 그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그를 쫓아오지도 않는다. 그는 고통이 오면 그것을 마주하고, 고통이 가면 그것을 보내며, 고통이 다시 오면 다시 마주한다. 이런 반복이 그의 인생을 깊고 평온하게 만든다.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첫 번째 자세는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작게 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정직하게 보아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 어떤 슬픔이 우리에게 자리 잡았다는 것, 어떤 좌절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이 인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과 마주할 수 없다. 인정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런 인정이 처음에는 어렵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우리는 강한 척하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척하고 싶으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척하고 싶다. 그러나 이런 척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든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어려움을 인정하면 그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기가 지금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가 지금 슬프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정직한 자기 인정이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길의 시작이다. 두 번째 자세는 고통을 다루기 적당한 크기로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주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루려 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루는 일은 너무 무겁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작은 부분들로 나누어야 한다.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고 내일은 저 부분을 다루는 식이다. 어떤 어려움은 한 번의 결심으로 풀리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작은 마주함을 누적시켜야 하는 일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풀려고 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작은 마주함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려움이 풀려간다. 이런 나눔의 방식은 매우 실용적이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하자 그 빚 전체를 한 번에 갚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매월 작은 금액을 갚아나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빚이 줄어든다. 어떤 사람이 가족과 풀어야 할 깊은 일이 있다고 하자 그것을 한 번의 대화로 풀 수는 없다. 그러나 매주 작은 대화를 누적시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풀려간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할 깊은 자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을 한 번에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매일 작은 자기 마주함을 누적시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해가 자라난다. 큰 어려움도 작은 부분들로 나누면 다룰 수 있는 크기가 된다. 세 번째 자세는 고통이 가져다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를 알려주거나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거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우리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다가올 수 있다. 같은 패턴의 갈등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반복되고 같은 종류의 좌절이 우리의 일에서 반복되며 같은 형태의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반복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이 가르쳐 주려 하는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통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한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려 하기보다 그 안에 잠시 머물러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들여야 한다. 이런 들음이 처음에는 어렵다. 우리는 고통 속에 머무는 일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머물러 보면 우리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려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된다. 네 번째 자세는 고통을 혼자 다루지 않는 것이다. 어떤 고통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 혼자서 다룰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가족에게 말하거나 친구에게 의지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혼자서 다루어야 한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자기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으며 자기가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세가 아니다. 인간은 서로 돕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 도움을 청하는 일이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다섯 번째 자세는 고통이 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 그 고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시기가 온다. 어떤 고통은 빨리 떠나고 어떤 고통은 천천히 떠나며 어떤 고통은 평생 우리와 함께 머문다. 떠나가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가는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과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며 그것이 떠나가는 자리를 새로운 무엇으로 채워갈 수 있다. 평생 머무는 고통에 대해서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는 일이다. 이런 자세들이 누적되면 우리는 점점 고통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통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다.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묘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고통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회피하지 않으니 고통이 우리 마음 안에서 부풀려지지 않는다. 우리는 고통과 함께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깊은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이 우리를 더 끈질기게 쫓아온다는 그의 말이 처음에는 무겁게 들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게 하는 길이 회피가 아니라 마주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 고통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멀리 도망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옆에 자리 잡고 우리와 함께 평온하게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모든 자세가 한 번에 자라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매일 작은 마주함을 누적시켜야 한다. 어떤 날은 잘 마주하고 어떤 날은 다시 회피의 패턴에 빠질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매일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고통과 더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길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이라면 자기 자신과의 어려운 마주함을 시작할 수 있다. 자기가 진짜로 누구인지, 자기가 진짜로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중년이라면 평생에 걸쳐 미루어온 일들을 하나씩 마주할 수 있다. 가족 간의 갈등, 자기 자신과의 거리, 일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점검할 수 있다. 노년이라면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자기와 화해할 수 있다. 평생을 살아온 모든 자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느 연령대에서든 시작할 수 있고 어느 연령대에서든 의미가 있다. 늦은 시작은 없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위로는 따뜻하다. 우리는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능력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깊은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다룰 수 있다. 이런 깊이를 가진 사람의 인생은 빛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깊다, 평온하다, 그리고 자유롭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과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깊이를 가지기를, 우리가 매일 작은 마주함을 누적시키면서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고통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 고통이 와도 평온하고 고통이 가도 평온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고통과 평화롭게, 자기 자신과 따뜻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친다.